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성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 거목 해공 신익기 선생의 후예 경기 강주을 더불어민주당의 든든한 국회의원 임종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대한민국의 위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를 말하며 정작 경제 활력과 민생을 위한 추격에는 어깃장입니다. 안보와 외교 위기를 말하며 비난만 있지 건설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마치 위기를 주장해 위기를 조장하는 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위기가 있다면 우리 사회를 대립과 갈등, 분열로 이끄는 정치에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위기라면 하나가 돼 머리를 맞댑시다. 대립과 갈등이 아닌 협치와 공존으로 위기를 극복합시다. 정치가 경제를 망친다고 하신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추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 박경미 의원에 의해 이어서 의무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고교 무상교육, 즉 의무교육이 시작되는데 이 OECD 36개 국가 중 우리나라만 고등학교 학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의원님, OECD 이제 국가 중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고교 무상 교육을 시행하는 국가가 됐는데요. 지금 의무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학교까지는 저희가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교 무상 교육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무상 교육이 의무 교육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의무 교육으로 강제하는 것은 이제 법률적인 강제 조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비는 연평균 약 160만 원으로 학부모 부담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나라가 많은데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이제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늦은 감이 있죠. 지난 정부에서도 고교 무상 교육은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국정 과제였는데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원을 분담하는 이게 어쨌든 국가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정책 과제라서 재원 분담의 합의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고 이번에 이제 올 2학기부터 3학년부터 시작하는데요. 재정 당국과 교육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합의를 해서 재원 분담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마련했는데 저희가 뭐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시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 2학기는 3학년부터 시작을 하고 내년도에 이제 2학년, 3학년 그리고 21년도에 1, 2, 3학년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재정당국과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많은 다수의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학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회 교육위에서 관련 법안이 자유한국당에 의해 지금 최장 90일이 걸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됐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교육부의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좀 신속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이미 두세 차례 이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한국당 의원님 대표에서 곽상도 의원님이 새로운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 학년이 한꺼번에 시행하려면 한 2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정 당국과 17개 시도교육청이 거의 반씩의 이 재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지방정부 5% 재원 분담을 빼면 47.5%씩 이제 양쪽이 분담을 하게 합의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이번 2학기는 교육청에서 추경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학기 때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려면 지금 이미 예산 당국과 내년 예산을 조정해서 이미 이제 마련하고 있는데 이 큰 규모의 예산이 바로 즉각적으로 편성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야당 의원님들도 여야 할 것 없이 고교 무상교육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위 여야 의원님들의 논의 과정에서 좀 지혜로운 대안들이 찾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의무교육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총리께서 고교 의무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내년 예산이 구체적으로 이제 심의되기 전에 2개의 법안이 통과가 돼야 합니다. 초중등 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이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서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률 개정에 대해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다음은 학교 신설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원인 사람을 키우는 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학교 교육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의무 교육에 따라 학교 학부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예, 그러나 우리 교육 현장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방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며 학교 통폐합이 진행 중이고 반대의 경우도 매 한 가지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난개발과 학생 수 급증으로 증축도 모자라서 이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운동장에까지 저렇게 교실을 짓고 계속 증축 공사 중입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공평한 학습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처럼 교육 당국이 이 교육 환경이 극과 극인 이유는 학교 신설이든 통폐합이든 교육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에 의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터전 학교는 돈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학생이 적은 학교일수록 유지하고 또 학교 수요가 많은 지역 역시 학급수 등 일정 규모만을 고집하기보단 학급수를 줄인 소규모 학교를 통해 그 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이러한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소신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급격하게 인구 구조 지형이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학교 유형이 다양화해야 된다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또 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소규모 학교로 인구 급감에 대비하는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이 소규모 학교를 찬성과 반대하는 또 입장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역의 특수한 여건이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미래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다양한 모형의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학교를 만약에 한다면은 몇 학급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지역마다 그 여건의 차이가 있어서 그 학급 수는 이 본의원은 네. 요즘 한 반에 한 25명이니까 4개 학급 정도면은 이 100여 명 정도 되고 또 6개 반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 24개 학급 되겠죠. 거기에다 뭐 필요하다면 단설 유치원도 넣으면 되니까 복합화 시설을 해가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부총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은 교육위에서 이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도 현장에서 찬반의 논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안을 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총리님 들어가시고요. 총리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 사고 알고 계시죠? 네. 예, 초등학교 1학년인 두 어린이가 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를 당한 아이 부모들은 사고 차량이 세리미법 대상이 아니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또 청원 마감된 6월 현재 국민 21만 3,025명이 동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2015년 시행된 세리미법은 13세 미만 어린이 보호 차량에 대해 안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2018년 2월 기준 경찰청에 신고 접수된 차량 대수는 약 10만 대입니다. 하지만 인천 축구클럽 차량 같은 각종 학원 차량과 13세 이상, 18세 이하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 차량은 세리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제도에 큰 구멍이 생긴 꼴입니다. 이들 차량의 대부분은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 운송에 해당돼 불법입니다. 그 규모는 20만 대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제도 미비로 불법이 양산되고 있는 셈입니다. 총리님, 이런 실상 혹시 알고 계세요? 네, 통학 차량 관리에 미비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찾겠습니다. 예, 단속이나 규제가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이들 차량들을 제도 내로 흡수해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통학 차량 이 전용 등록제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네, 부탁드립니다. 관리를 좀 더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님의 충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가면 고려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통학생만으로 수익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또는 기존 업종 영역에 침범해서 업종 간의 갈등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걸 어떻게 미리 조정할 것인가 하는 등등 미리 검토하고 준비해야 될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학 차량의 안전과 관련해서 단일 법률을 제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어린이 통학 차량은 소속된 시설과 업무 내용에 따라서 경찰청, 또 국토부, 복지부, 교육부, 문광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산재되어 있는 어린이 통원 차량에 대한 규정을 단일화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국무조정실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관계부처 함께 논의를 해서요, 필요하다면 관계법을 개정하는 것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간략히 제안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이자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맞죠? 네. 예. 그럼에도 정책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총리님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은 그렇게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통계를 보면 올해 6월에 사상 최고의 고용률 67.2%를 기록을 했고요.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28만 1,000명의 취업자가 늘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몇 분이라도 실업의 고통을 겪는 분이 계신다면 그쪽에 정책의 배려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지 못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가계를 책임지시고 우리 경제의 허리가 되는 30, 40대 남자들, 그분들이 대부분 제조업에 종사하시는데요. 이쪽이 취약합니다. 이건 제조업의 위기라고도 말하고 위축이라고도 말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보통 30, 40대 남자의 경우에는 취업률이 97, 8%까지 갑니다만 현재는 91, 2% 선입니다. 그 차이만큼의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58년 개띠가 가장 많이 태어난 그 해입니다만 그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밀려나는 청년을 되는 그런 시기여서 아직 건강이 있으시고 활동적인데 직장을 잃게 되시는 그분들이 또 직장을 찾게 되기 때문에 많은 그런 고용상의 어려움이 겹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은 있습니다만 좀 더 실효성 있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민간의 고용 창출 여력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서 전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중 하나가 은행의 경우 이 은행인데 은행의 경우 전 이 덩치는 커졌지만은 이 취업자 수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등 경제 기여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그 원인은 은행 산업이 가점 체제에 있습니다. 특히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소위 빅4는 기존 17개 은행이 합병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들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경쟁도도 낮아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총리님,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두 곳이 신규 인가됐지만은 이 시중은행 인가는 지난 1998년 이 평화은행 이후 20년간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은행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반 시중은행은 아니지만 지방은행이나 이 특정 계층 또는 특정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특화은행을 신규 인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금융위원회하고 한번 연구를 하도록 제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은행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고려 사항이 더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요. 네. 예, 현재 경기도와 충청도 또 강원도에는 지방은행이 없습니다. 지방은행은 소재 기업의 작은 거래와 중개를 통해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화은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예, 은행 외에도 자금 중개나 신용정보평가 시장처럼 이 독과점 체제인 곳은 가감히 참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최근 학생들에 대한 금융, 경제 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금융권을 퇴사한 중장년층을 학교에 배치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총리님 견해 어떠십니까요? 예, 우선은 이 선진국들은 어린 아이 때부터 돈에 관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든지 우리나라가 돈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면서도 그런 교육은 소홀히 한 건 사실입니다. 단지 이제 은행 퇴직자들이라든가 은행 경험자들을 학교에 배치한다고 했을 때 기존 교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등등의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겁니다. 해서 다른 방법은 없는가 함께 교육부나 또는 금융위원회하고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인생은 여행가도 같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행을 할 때 혼자 떠나면은 외롭고 쓸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행을 하면서 좋은 동반자가 있으면은 그 여행은 뜻깊고 또 즐거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동반자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동반자를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국민한테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만은 부족함이 많다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총리님께서 국민한테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바로 세우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똑같은 인식으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위해선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